안녕하세요. 생각의 차이에서 광문고 영어를 담당하고 있는 곽우영 강사입니다. 이번에 아이들 기말고사 영어 시험이 끝났는데요. 중간고사랑은 또 다른 어려움으로 아이들한테 찾아왔던 시험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상위권, 하위권, 중위권 등급을 막론하고 굉장히 중간고사에 비해서는 또 어려웠던 시험이라고 많이 평가를 하고 있고 저도 개인적으로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지나간 건 지나간 건데 이 지나간 걸 통해서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광문고의 영어를 조금 더 효율적으로 잘 대비해 볼 수 있을까? 올바른 방향성은 무엇일까?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가는 게 사실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번 기말고사 총평과 더불어서 우리가 앞으로 어떤 식으로 광문고 영어를 헤쳐나가야 되는지 그거에 조금 초점을 맞춰 보겠습니다. 자, 먼저 이번 1학년 기말고사 같은 경우에는 간단하게 이렇게 좀 표현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50분 동안 42문항을 풀게끔 하는 학교 시험 이 자체가 제가 생각할 때는 이거는 굉장히 무자비합니다. 아이들 입장에서도 이건 익숙해질 수가 없어요. 익숙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50분 동안 42문항을 풀어요. 근데 이게 다 객관식도 아니고 객관식 35문항에 서술형 7문항입니다. 중간고사 때는 지문 안에서 단어 하나, 두 개 정도 찾아서 쓰는 그런 문항들이 대부분이었죠. 근데 이번 서술형, 킬러 문항 이번에 서술형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찾아 쓰는 게 아니라 굉장한 사고력을 요구해요. 따라서 시간도 많이 필요로 하는 그런 서술형 문항들이 또 구성이 되기 때문에 와, 50분 안에 이 문제를 다 풀어내는 것만으로도 저는 개인적으로 박수를 보내주고 싶어요. 물론 우리 시험 범위 안에서 어휘 끝이라는 부교재에서 객관식은 6문항, 서술형은 1문항이 나오기 때문에 이 단어 문제들 같은 경우는 좀 금방 풀어낼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걸 감안하더라도 그래도 문항 수가 무지막지하다라는 것 좀 확인하고 가셨으면 좋겠고요. 특히 안 그래도 우리 아이들 시험 범위가 많잖아요. 교과서, 학평, 부교재, 이번엔 올림포스였죠. 그리고 어휘 끝 이렇게 있는데 이번 기말고사는 심지어 소설까지 추가가 됐어요. 이 소설 하나가 학교에서 좀 이제 발췌해서 오기는 했지만 이거를 저희 교과서 본문 나누듯이 나눠보면은 총 본문이 11개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번에 아이들 기말고사 전체적인 시험 범위, 지문이 몇 개였냐를 생각하면은 물론 사람마다 나누는 건 좀 다를 수 있지만 60개 지문이 넘어갔어요. 시험 범위 지문도 굉장히 많고 시험에서 풀어야 되는 문항도 많고 고민해야 되는 것도 많고 자, 이런 기말고사였습니다. 일단 구조적으로 아이들한테 매우 어려웠다는 거 좀 확실하게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번에 제가 예상하기로는 기말고사 단독 시험으로만 봤을 때는 1등급 컷이 80점 중반 정도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 85점 내외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저는 좀 낮게 나올 경우에는 84점까지도 바라보고 있어요. 작년 2학기가 딱 이런 스타일이었는데 작년 2학기에는 우리 아이들 82점까지도 1등급 컷이 내려간 적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1등급 컷은 이번에 80 중반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2등급 컷 같은 경우는 60점 중반에서 초반 정도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전반적으로 중간고사 때와는 또 다르게 어려워진 시험이었는데 중간고사는 명확했어요. 너 시간 부족한 거 잘 관리해야 돼. 너 이제 이런 거 익숙해져야 돼. 라는 걸 시험했다면 이번 기말고사 때는 너 시간 부족한 거 이제 충분히 적응했지? 그럼 이제 진짜 광문스러운 게 뭔지 보여줄 거야. 물론 2학기 때는 더 어려워지겠지만 이제 감 좀 잡아야 돼. 이런 메시지를 주고 있었다. 이거죠. 오늘 우리 세 문제 바라볼 건데요. 그 전에 이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해봐야 되는지 이번 영어 시험에서 우리에게 시사하고 있는 점은 명확했습니다. 먼저 다양한 분야의 논리적 사고를 확인하기 위한 수단으로 영어 시험이 존재하고 있어요. 자, 이게 광문고 영어만의 굉장한 특별함인데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 보통 우리 영어를 생각하면 이렇게 구문 독해 해가지고 무슨 뜻인지 해석해보고 그 다음에 문법적으로 나눠가지고 이게 문법적으로 어떻게 해석이 되는지 이런 거 우리가 흔히 생각을 하잖아요. 광문은 전혀 아닙니다. 전혀 아니에요. 물론 그런 걸 시험하는 문제들이 있죠. 근데 그런 건 완전 기본 문항들의 배점이 높지 않습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다양한 분야라는 거는 특히 아이들 심화 문제로 많이 출제가 되는 인문, 사회, 경제, 철학, 심리 이런 다양한 분야, 학문 분야의 개념들을 우리가 논리적으로 확장해서 생각하고 이해하고 즉 사고할 수 있냐를 영어라는 도구, 수단을 통해서 알아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지에 써있는 말이 영어라서 그런 거지 사실 이 영어 시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바는 단순한 영어에 대한 어법 지식, 단어 이 정도 수준이 아닙니다. 굉장한 사고력을 요구하는 시험이에요. 이걸 우리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어떻게 되냐면 소재 중심, 여기서 소재 중심이라고 하면 예를 들어 경제, 이번
킬러 문항이 나왔던 인플레이션 같은 게 소재인 거죠. 소재를 중심으로 나의 사고를 확장하는 게 일단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가 원문 지문에서, 그러니까 시험 범위에 있는 지문에서 나온 개념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이게 뭔지 좀 이따 설명을 드려볼게요. 그리고 더더욱이 앞으로 나아갈수록 수능식 논리가 더욱더 중요해집니다. 이 수능식 논리라는 거, 이건 뭔지 우리가 문제를 통해서 좀 바라봐 보겠습니다. 자, 먼저 이번 킬러 문항으로 제가 생각했을 때 출제가 됐던 서답형 4번 문항이죠. 이 인플레이션을 다룬 지문 자체도 변형 지문인데요. 원래 아이들 시험 범위에 있었던 인플레이션 지문은 굉장히 피상적이었어요.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발생을 한다. 그럼 그거는 화폐 가치가 하락하는 건데, 자본가들 입장에서 본인이 재산, 본인이 가지고 있는 부의 가치가 하락하니까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을 요구하겠죠. 그것이 바로 인플레이션을 억제하라라는 정책으로 나타나는 건데, 문제는 인플레이션을 어떻게 억제하냐라고 했을 때 금리를 올려요. 이자율을 올립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인플레이션이 억제가 돼요. 근데 인플레이션이 억제되면은 이자율이 높아졌기 때문에 자본가들 말고 빈민들 혹은 과도한 대출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그 이자 부담이 너무 심화돼서 채무불이행이 발생할 수 있다. 뭐 이런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 원래 아이들 배운 지문은 그거였어요. 근데 우리 지금 시험 문제 어떻게 나왔죠? 어떻게 인플레이션을 억제하냐, 그 억제하는 과정을 쭉 서술하게 되어 있는데요. 지금 이 억제하는 과정 속에서 등장하고 있는 이 흐름들 있잖아요. 이 흐름이 아이들 원문 시험 범위 지문 안에 없습니다. 물론 함축적으로 굉장히 피상적으로 표현은 해놨는데 이렇게까지 단어들을 사용해서 표현하지 않았어요. 이거는 아이들한테 경제 지식을 요구하는 거랑 사실 크게 다를 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변형 지문으로 이 흐름을 이렇게 구구절절 설명을 해 놓은 건데, 문제는 아이들 입장에서 이 지문을 읽는다고 하더라도 이번에 클리닉을 하면서 봤더니 금리가 뭔지 모르는 아이들이 많아요. 돈을 빌렸어요? 그럼 돈을 빌린 건 빌린 건데 이자가 뭐예요? 이렇게 생각하는 아이들이 많아요. 자, 우리가 보통 아이들 생각했을 때 나 삼각김밥 사 먹게, 나 1,000원만 빌려줘 하고 1,000원 빌려주고 이자 받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 입장에서 이자라는 것부터가 일단 생소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 지금 보면은 구매력이 낮아지고 금리가 상승하고 신규 대출이 감소하고 통화의 공급이 줄어들고 뭐 이런 것들을 아이들이 어떻게 서술할 수 있냐 이거죠. 문제는 이러한 단어들이 아이들 원문 지문에 있었던 단어들도 아니라는 거예요. 자, 제가 여기 이제 자료 화면들 조금 나갈 텐데요. 수업 때 저는 어떤 식으로 수업했냐면, 지금 우리 인플레이션 지문, 원문 지문이 사실 설명하는 바가 명확히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수축형 통화 정책. 통화 정책 중에 가장 적극적인 정부의 개입으로서 이자율을 높임으로써 인플레이션을 억제하는 수축형 통화 정책이라는 정책이 있습니다. 그 정책의 흐름이 명확하게 경제학에서 규정하는 흐름들이 있어요. 그 흐름이 여기 출제가 된 거예요. 그게 첫 번째고, 그 다음에 저희 경제학에서 필립스 곡선이라는 게 있습니다. 필립스 곡선은 인플레이션과 실업률의 반비례 관계를 나타내는 건데, 우리 원래 지문에 있었던 후반부, 즉 빈민들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인플레이션 억제 정책으로 인해서 의도치 않은 부작용, 즉 채무불이행이 발생할 수 있고 그럼으로 인해서 실업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런 내용들 같은 경우에는 명확하게 필립스 곡선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저는 수업할 때 이 두 가지 포인트를 나눴어요. 먼저 첫 번째, 수축형 통화 정책이 어떻게 인플레이션을 억제하는지. 그 다음 두 번째, 인플레이션을 억제한 의도는 좋지만 의도치 않은 역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 그 역효과는 실업의 증가인데 그 실업이 어떻게 발생하는지 필립스 곡선을 통해서 아이들한테 설명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 중에 전반부 흐름이 그대로 나온 거예요. 어머님 생각해보세요. 아이들이 시험 범위 지문을 열심히 한글로 읽었어요. 그거 한글로 열심히 읽고 뭐 지문 암기해보고 했어요. 이거 쓸 수 있을까요? 아니요. 단 하나도 못 씁니다. 여기 있는 단어들 이해는 할 수 있을까요? 구매력이라는 게 뭔지도 모를걸요? 통화 공급이라는 게 뭔지도 모를걸요? 자, 그럼 이 문제 어떻게 풀어볼 수 있을까? 아까 얘기한 소재 중심의 사고 확장이 필요한 거예요. 단순히 우리 시험 범위 지문에 요 정도만 나왔다고 해서 요 정도만 그냥 내가 이해한 것 같아 하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우리 설명할 정도가 돼야 됩니다. 왜 이런지 그 흐름을 이해하고 다른 사람들한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자신의 말로. 그래야 이렇게 문제가 나오더라도 맞춰볼 수가 있는 거예요. 따라서 단순히 시험 범위 지문 안에 나와 있는 내용을 다루는 게 아니라 그 내용에서 확장하고 연계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더 깊이 있는 지식들을 영어로 우리 스스로 시험 범위 안에 나와 있는 개념이라면 설명할 수 있을 정도가 돼야 된다라는 거. 이걸 첫 번째로 좀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우리 이번에 기본 문제로 나온 문장 삽입 유형입니다. 문장 삽입 유형, 이런 수능형 유형 같은 경우는 우리 광문에서 기본 유형으로 나와요. 자, 근데 이 문항을 굳이 왜 가지고 왔을까? 여러분, 작년 1학기에 1학기 중간고사, 기말고사 각각 100점이 5명, 6명 이런 식으로 나왔어요. 근데 2학기가 되자마자 2학기 중간고사에 100점이 0명, 기말고사에 2명 나왔습니다. 심지어 작년 2학기 기말고사에는 중위권들 평균 성적이 거의 10점가량 하락했어요. 왜 그랬을까? 시험 문제가 엄청나게 어려워진 걸까? 아니에요. 지금 이 문제처럼 지금 이 박스 문장에 보이는 이 문장 있죠? 이 문장이 아이들 원문 지문에 없는 문장이에요. 이 없는 문장을 넣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 아이들 물론 이 시험 범위 지문은 열심히 공부하고 왔겠죠. 물론 여기서부터는 다 변형된 거기 때문에 또 뭔가 새로운 게 있을 거예요. 아이들 입장에서 시험장에서 딱 봤을 때는. 근데 열심히 공부하고 들어왔는데 문장 삽입 내가 아는 문장이 나오면 바로 넣으면 되는데 처음 보는 문장이야. 원래 지문에서 없었던 문장이야. 그럼 이걸 어떻게 넣어야 될까? 많은 아이들이 이런 거에서 또 틀린다는 거죠. 이런 기본 문항에서조차 우리 중위권 아이들 어려워한다는 겁니다. 그럼 이런 문제는 어떻게 풀어야 될까? 바로 박스 문장에 나와 있는 이 this가 포인트예요. this. 우리 흔히 this를 그냥 이것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어머님들 아닙니다. 우리 수능에서 요구하는 this의 패턴은 this는 한정사로 쓰였을 때 그 뒤에 있는 명사를 수식하는데요. 이 명사 difference, 차이점. 이 차이점이라는 명사가 this가 수식할 때는 바로 앞 문장에 등장해야 돼요. 즉 이 문장 바로 앞에 이 차이성이 뭔지, 차이점이 뭔지를 명확하게 나타내줘야 this difference라는 표현이 올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저 차이성, 차이점이라는 걸 우리 지문에서는 어떻게 나타냈고 이 문장을 내실 때 학교 선생님께서는 어떻게 설계하셨을까? 여기 while이에요, while. while이 뭐 반면에 그냥 여러분 이렇게만 우리가 한글로만 이해하면 되는 게 아니라 우리 수능에서는 이 while을 뭐라고 바라보냐면 크게 대조와 양보입니다. 지금 이 지문에서는 대조로 쓰였어요. 앞에 stars는 fixed, 고정되어 있대요. 고정성 관점입니다. 그 다음에 대조할 건데 planet, 행성은 shift, 움직인대요. 차이성 관점이에요. 자, 앞에 나와 있는 A라는 대상이 알파라는 관점을 가질 때 그것에 대조하는 뒤에 나오는 대상은 B라는 대상이고 관점이 반대로 뒤집어집니다. 자, A는 이럴 때 B는 그 반대야. 이게 바로 그 차이점 아니에요? 그러니까 this difference가 여기 3번 선지에 등장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우리가 맨날 백날 해석을 하고 while 반면에 뭐 이렇게 해석하고 this difference, 이 차이는 이렇게 해석을 한다고 이 논리성을 아이들이 알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런 거는 광문 시험에서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아이들이 수능이라는 시험을 헤쳐나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단서가 돼요. 이런 것들을 아이들 학교 시험 내신 기간에는 범위가 워낙 방대하다 보니까 하나하나 챙길 수가 없거든요. 이런 거를 우리 방학 때 본격적으로 좀 보면서 내신에서도 써먹을 줄 알아야 됩니다. 자, 또 한 가지 더 보면은 지금 이번에 외부 지문이 하나 출제가 됐어요. 아이들 34번 지문이었는데요. 문제는 이 외부 지문이 아이들이 2023년 고1 6월 학력평가 지문을 그대로 가지고 온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원래 지문 같은 경우에도 33번, 즉 빈칸 추론 유형으로 출제가 됐었고 빈칸이 여기 있었는데 우리 아이들 시험에서는 빈칸을 다른 곳에 위치시켰어요. 심지어 더 어렵게 출제한 겁니다. 왜냐면 이 마지막 부분이 비유적인 인용구예요. 인용구. 여기는 그냥 말 그대로 이해해서 풀고 고르면 되는 거였는데 여기는 인용구, 비유적인 표현을 우리가 유추하고 이해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더 어렵게 나왔다고 볼 수 있는데 와, 이런 문제조차도 사실 아이들 입장에서 외부 지문이니까 그냥 피지컬로 부딪혀서 풀어야지, 내가 열심히 이해해서 풀어봐야지, 물론 이해해서 풀어볼 수 있어요. 근데 내가 만약 이해를 못하면 그럼 못 푸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얼마나 그게 무책임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전략적이지가 않은 거예요. 그게 내가 이해하면 풀고 이해 못하면 못 풀고 우리 시험을 들어가면서 그렇게 변수 이씨 들어가면 안 됩니다. 자, 이런 문제조차도 수능식 논리로 풀려요. 어떤 거냐면 우리 아이들 원래 빈칸 위치가 여기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에 노란색으로 하나 표시를 더 해놨어요. 그리고 맨 밑에서 빈칸이 하나 더 나왔습니다. 자, 빈칸 추론은 항상 주제문에서 출제하게 돼 있어요. 지금 이 세 가지가 다 주제문이라는 건데 왜 주제문인지 제가 보여드릴게요. 요거. 노란색으로 표시해 놓은 부분 뒤에 파란색으로 루이스 암스트롱이 뭐라고 말했다. 노란색으로 표시한 부분 뒤에 예를 들어. 저한테 수업 들은 친구들 여기서 감 올 거예요.
루이스 암스트롱이 뭐라고 부연 설명했어요? 예를 들어서 부연 설명했어요. 우리가 예를 왜 드나요? 사례를 왜 드나요? 부연 설명을 왜 하나요? 우리가 뒷받침하고 싶은 말이니까 하는 거예요. 근거를 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앞에 나와 있는 이 말에 근거를 대는 거고 여기서도 이 말에 근거를 대고 있는 건데 그럼 근거를 대고 있는 그 근거 앞문장 여기 동일하게 무슨 얘기를 하는지 봤더니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는데 그 행동에 따라서 우리는 감정을 느끼게 된대요. 두 번째 부분 보면은 우리의 감정은 우리의 몸, 즉 몸짓, 행동에 의해서 발생한대요. 즉 행동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우리 감정이 따라온다. 그 내용이에요. 똑같아요. 말하는 게. 자, 그럼 빈칸도 마찬가지겠죠. 그러면 명확하게 우리가 행동이 먼저 나왔고 그 다음에 내 감정이 나와 있는 거. 그 논리로 선지를 소거해 나가면 되는 거예요. 자, 지금 이거 정답 고른 친구는 1번을 골랐어요. 근데 정답은 5번이었습니다. 왜? 여기는 행동이 아니라 상황을 줬고 그 상황에서 내가 이런 감정을 느꼈다고 말하고 있는 거니까 5번이 적절하지 않은 거죠. 이 문제 틀린 친구가 사실 여러분들 중간고사 100점 맞은 친구예요. 중간고사 전교에 100점 3명이었죠. 근데 그 중에 2명이 재수강생입니다. 2명 중에 1명인데 그 친구는 이번에 이 2.2점짜리 하나 틀렸어요. 97.8점 나왔는데 자, 그런 친구들조차도 이런 문제를 그냥 피지컬로 딱 이제 풀려고 갔을 때 워낙에 시간도 촉박하고 하다 보니까 어려울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런 문제조차도 우리가 수능식으로 논리성을 가지고 풀었을 때 더욱더 빠르고 정확하게 정답을 도출할 수 있다. 그런 거를 우리가 방학 때 조금 더 체화하고 학습하고 내신해서 써먹어야 된다. 이 얘기인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런 광문의 영어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있냐라는 걸 봤을 때 두 가지입니다. 사고력, 논리력. 사고력 같은 경우에는 광문 내신에 입각해서 소재 중심으로 내가 그 소재와 관련되어 있는 더 폭넓은 그리고 깊은 사고를 할 수 있는가를 확인하는 거고 여기서 얘기하는 논리력이라는 거는 수능에서 이야기하는 패턴들 앞으로 아이들은 어차피 수능을 보게 될 거니까요. 수능에서 이야기하는 그 패턴들을 내가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거를 써먹을 수 있느냐 이 두 가지를 확인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어느 정도 지금 아이들 출제되는 시험보다 더 높은 난이도로 아이들이 체화하고 가져갔을 때 그때 이 50분 안에 42문제를 푸는 게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것도 정확하고 빠르게. 자, 그래서 오늘 사실 이 총평을 준비하면서 모든 문제를 개별적으로 하나하나 다 보여드리는 것도 의미가 있겠지만 사실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이미 지나간 이 시험을 통해서 아이들이 어떠한 시사점, 어떠한 방향성을 얻어가냐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의 방향성을 제시해 드리는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아이들이 공부해야 될까? 이거는 저희 방식인데요. 그냥 이런 방향성만 좀 제시를 해드릴게요. 이거 아이들 직보 때 좀 어머님들한테 나갔던 안내 문자예요. 근데 다른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 여기 부분을 보셔야 돼요. 클리닉이 저희는 토의식, 자율학습식, 그리고 칠판학습식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서 진행이 됩니다. 먼저 자율학습식이 보통 여러분들 알고 계시는 클리닉이에요. 혼자 조용한 공간에서 앉아가지고 문제 풀고 혼자 공부하고 자습하고 하는 그런 거죠. 자, 그런 클리닉은 당연히 운영을 하고요. 일부 아이들에게 제가 권장한 학습이 있어요. 너가 스스로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 근데 설명하는 거는 단순히 앉아서 내가 머릿속으로만 생각해 본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뭘 해야 되냐? 내가 스스로 말로 해보고 써보기도 하고 그려보기도 하고 그걸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다? 칠판을 활용해 보는 거예요. 우리 강의실 많거든요, 학원에. 그래서 아이들한테 클리닉 때 칠판을 활용할 수 있는 작은 강의실들을 여러 개 배정해 줍니다. 그럼 그 안에서 선생님과 함께 하고 싶으면 함께 할 수 있고요. 아이들이 칠판에 직접 써보고 설명해 보면서 클리닉을 진행을 해요. 그거에 대한 피드백도 당연히 선생님들이 진행을 하고요. 마지막으로 토의식이에요. 토의식은 칠판도 아니고 아이들 혼자서 앉아서 공부하는 것도 아니에요. 아이들 여러 명이랑 선생님 한 명이 이 지문에 대해서 무한 토론을 합니다. 인플레이션과 관련되어 있다면 우리 금리는 뭐라고 할 수 있을까? 우리 한국에서도 이자율, 금리, 이자 다양하게 부르잖아요. 이런 것들을 그럼 왜 올릴까? 올리면 어떻게 흐름이 진행이 될까? 낮추면 어떻게 될까? 이런 것들을 토론을 하면서 제 생각은 이렇게 될 것 같은데요. 반대편에서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그러면서 아이들이 시험에서 요구하는 정답을 찾아 나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다양한 오감을 활용한 학습을 진행해 줄 수 있고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피드백을 해주면서 관리 감독해 줄 수 있는 거 어머님들께서는 이러한 학습을 추구하고 지향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앞으로 우리 아이들
단순히 지식을 주입받아서 단순히 그 지식을 이해하는 것을 넘어서서 그 지식을 활용해서 시험 문제를 풀어낼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앞으로 광문 내신은, 특히 영어는 이런 식으로 공부하셔야 됩니다. 그냥 단순히 외우고 암기하고 뭔가 내가 이 암기한 거 안에서 나오겠지, 내가 명확하게는 모르지만 지문에서 설명한 건 이거니까 일단 내가 외우고 봐야지, 아니에요. 절대 점수로 연결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영어 자체가 어려운 아이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영어로 공부하실 필요 없습니다. 어차피 시험에 나올 만한 주요 단어들은 아까 제가 영상 다 띄워드렸지만 개념과 단어들은 정해져 있어요. 그 단어는 학원에서 찝으면 되는 겁니다. 학원에서 찝어서 그 단어들은 나중에 아이들이 한국어로 충분히 내용 이해와 그 개념이 정립이 된 다음에 영어로 바꿔주면 돼요. 핵심 단어 위주로. 그 이전까지는 아이들이 한국어로 공부해도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아이들의 사고력을 확장시켜 주는 것. 즉 배경 지식을 늘려주고 그 이해력을 높여주는 것, 그게 가장 필요하고, 그리고 앞으로 나아가면서는 더더욱 우리 수능에 입각해서 수능에서 나오는 패턴들, 논리들 이런 것들을 체화함으로써 내신에서도 마음껏 적용해 볼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 두 가지 포인트를 우리가 잘 가지고 가면은 우리가 꼼수와 암기 이런 거에 의존하지 않고 정직하게 우리가 실력을 향상시키는 영어 공부를 하면서도 내신을 준비하는 것과 더불어 앞으로 수능까지도 장기적으로 바라보면서 갈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공부에 대해서 우리 광문 시험이 주고 있는 시사점 우리가 명확하게 가져가서 앞으로 2학기 그리고 방학 기간 더욱더 효율적이고 알차게 보내면 좋겠습니다.